네, 안녕하세요. 조시쌤의 멘토링 세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아이들이 어머님의 말씀을 뭐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특히나 요즘 아이들이 자기의 주장과 또한 생각과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긴 하죠. 그런데 어, 그런 것만큼 더 그 이상으로 아이들과의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에게 제가 감히 약간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은 카페에 있으니까요. 조시쌤의 멘토링 세상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질문 답변 글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공개로 하셔도 좋고 뭐 공개로 하셔도 좋습니다. 뭐 편하시게 글을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아버님들보다는 좀 더 대화를 하시기 용이하세요.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형성하시려고 하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창 시절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시긴 하시지만서도 동시에 또 이제 어느 선 이상까지는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공유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화라는 것의 사실 목적은 어떤 그런 결과물이죠.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아웃풋을 지향합니다. 이제 대화를 해서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이제 하나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거죠.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의 이것은 어른들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뭐 공부해가 되겠죠. 네, 뭐 이게 가장 제일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러한 식의 내용들이 대화라고 생각하시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죠. 분명히 제가 여기 표기해 놓았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사실은요. 거의. 그냥 시키시는 거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대화는요.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주고 받기. 말을 주고 받는 거죠. 말을 주고 말을 받는 겁니다.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대화인데 사실 이게 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공감이 돼야 합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가야 되고 하나의 어떤 그런 공통된 주제들을 놓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감대 형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어느 한쪽이 경청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인 거죠. 결국은 뭐 경청이 다시 말하면 이건 듣기죠. 사실 그래서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이 경청은요, 상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경청이거든요.
이 경청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청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거의 자세에 가깝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충분하게 어필을 하고, 또 상대방이 내가 너의 지금 말을 충분히 듣고 있고 진지하게 내가 너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경우가 자세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경청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아버님들이 어떤 뭐 자녀분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토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임 선생님 흉을 본다고 쳤을 때 거의 절반 정도 듣기도 전에, 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야, 네가 훨씬 어린데 네가 선생님을 그렇게 말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예를 하나 제가 이제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밥상에서 식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화가 되지 않고 경청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경청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신만의 공간에 자기 자신만의 공간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어떤 애들 속했느냐? 또래 집단들이 있어요. 이 또래 집단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편입니다. 경청을 늘 하는 아이들인 거고, 늘 공감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늘 대화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 또래 집단이, 물론 뭐 나이 터울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약간 이 또래 집단과 친구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 이 자기만의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대화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의 아웃풋으로 어떤 것들이 실행됩니다.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PC방 가자. 제가 침을 튀었네요. 남자애들은 뭐 PC방 가자. 여자애들은 뭐 계속 카톡 한다고 그러죠. 카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화의 또 다른 대화가 대화를 물고 오고, 또 물고 오고, 또 물고 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PC방일 수도 있고 카톡일 수도 있고. 이건 사실은 너무너무 안전하기도 하며 점잖은 축에 속하죠. 이 선을 어느 정도 더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일탈이라 부르죠. 일탈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요. 뭐 요즘 애들 기본적으로 뭐 담배, 술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너무 기본이고, 더 뭐 그 이상 심한 것들도 서슴지 않고 이제 행위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그러한 결과물의 원초적인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게, 그에게 경청해주는 아이들이, 경청해주는 존재가 올바른 아웃풋으로 이끌어주시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래 싶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웃풋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버님이 상담까지는 안 하더라도 경청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 거죠. 딸아이가 이제 계속 아버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담임선생 너무 싫어. 담임선생 너무 짜증나.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몰라. 그냥 짜증나. 그냥 싫어. 사실 아이들이 그냥 싫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요,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말하기에 너무 귀찮은 거죠. 자기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나 싶은 게 깔려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선생님께 투사를 했는데, 예, 투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모습이 있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친한 언니의 모습이면 그게 그 선생님께 있는 거죠. 대부분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 투사된다고 표현하는데, 여하튼 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악감정이 쌓인 거죠.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 경우인데, 여하튼 아버님께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보라고 자꾸 종용합니다. 왜 그러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야, 말을 해봐. 왜 그러는데 뭐 선생님 어떤 게 싫어? 그냥 아빠한테 그냥 쫙 이야기해봐. 다 좋으니까. 대부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아버님은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계시긴 하시겠지만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합니다. 딸아이가. 아, 그냥 싫어. 왠지 그냥 신경질을 잘 부리는 것 같고, 왠지 나랑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라는 말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되고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들을, 끌어내기 위한 경청을 위한 그 시간이 아버님에게는 없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는 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 아버님께 많이 없습니다. 여하튼 어머님이 좀 더 이제 경청을 하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경청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아, 그래? 아, 그래? 아, 정말 힘들었겠다. 야, 아빠도,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 그래, 뭐, 참, 그거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자기의 심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에는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말할게 넌 듣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요 자세의 문제에서 어떻게 나가냐면 이거를요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는 네가 잘해야지, 네가 바뀌어야지. 야 인마 네가 학생인데 어떻게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벌써 그러면 경청도 가기 전에, 공감도 가기 전에 대화는 끝이 납니다. 바로 자기만의 공간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아이는요. 여하튼 공감으로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대화가 됩니다. 이 대화는 주고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감과 대화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공감이 되다 보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은 같이 갑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지만은요, 그 다음 행동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야, 그래, 아빠도 참 그런 부분들, 뭐 내가 너한테 참 뭐라 말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니?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어른들도 다 완벽하진 않아. 아빠도 어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 그런데, 좀만 더 참고 한번 해보자. 많이 힘들어? 어떻게 아빠가 좀 해결해 줄까? 물론 해결해 줄 생각 없으신 겁니다. 어떻게 아빠가 뭐 어떻게 해줄까? 아, 아빠 오버하지 마. 그냥 한 말이야. 라고 끝이 나면은, 경청해서 공감과 대화까지 갔다면은, 아웃풋은 그냥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이 뭐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학습, 어머님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학습이나 뭐 독서, 뭐 TV를 본다거나, 어떤 더 이상의 또래 집단과의, 물론 이제 또래 집단과의 뭐 대화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일탈까지 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도 사실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일탈로 가진 않아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청해주지 않고 부모님이 자기만의 공간에 갔다가 자기만의 공간에 또래 집단과의 공감이 형성되고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웃풋이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웃풋이 커집니다. 뭐 일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아빠로서 해줄 거 다 해줬고 엄마로서 해줄 거 다 해준다. 뭐 우리 애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빠로서 잘했다. 나는 아빠로서 다 할 만큼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했다. 어머님 말씀 마찬가지겠죠. 뭐 이게 엄마로서. 그런데 이 문장이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이 생각 자체가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빠와 엄마의 역할과 실제적인 아빠와 엄마가 생각하는 역할은 굉장히 갭이 큽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이 부분에서 이런 사이클을 깨고 다시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대화를 다시 하시려는 과정을 그 사이클을 좋은 쪽으로 바꾸시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청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합니다. 경청은 사실은 자세예요. 경청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경청하면서 뭐 핸드폰, 뭐 시계를 본다든지 TV를 힐끔힐끔 보신다든지 다른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런 가사일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이건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경청은 사실 바꿔 말하면 이 자세는요 집중입니다. 완전하게 이 아이에게 완전히 눈과 눈을 아이 눈에서 눈을 마주쳐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으트러짐 없이. 이거 아버님들 굉장히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럴 시간 어디 있어요. 아버님도 퇴근하시고 오시면 피곤하신데 뉴스 보시고 TV 좀 보시다가 주무시는 게 사이클인데 경청할 시간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워요. 거의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님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열애아홉은 아버님과의 관계가 가장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물론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경청을 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께서 프레임을 깨셔야 돼요. 프레임 브레이킹. 무슨 뜻이냐? 이 프레임은 사실 뭐 쉽게 말하면 틀이죠. 브레이킹은 깨기입니다. 틀을 깨셔야 돼요. 틀 깨기. 자, 어떤 틀이냐? 자, 이 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른으로서의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렸을 땐 이렇게 살았고 내가 살아온 건 이런 건데 아니 쟤는 도대체 누구야? 내 아들은 왜 이래?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인데 이 관점이 또는 이거를 뭐 세계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회를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뭐 좀 더 깊게 말하면 철학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여러 가지가 포함되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관점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은 내 딸은 왜 저렇게 게으른 거야? 왜 저렇게 준비성이 없지? 왜 저렇게 생각이 없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삐케야 친구들하고 가서 PC방 가서 뭐 게임한다는 정도. 그리고 뭐 성적은 고만고만한데 이건 뭐 맨날 뭐 집안에서 뭐 하는지 핸드폰만 붙잡고 게임을 하는 건지 뭐 이상한 걸 보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내 아들이지만은 내가 모르겠다. 내 딸이지만 내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대하실 때의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관점이 틀이 잡혀 있으셨고 이미 그 틀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경청을 하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경청이 되지가 않아요. 틀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뭐, 뭐, 뭐 딸아이가 또는 아들 아이가 선생님 욕을 했으면은 담임 선생님 욕을 했으면은 그 대부분의 아버님 어머님들 야 네가 그러면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사실은 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과 어머님 세대에서의 선생님은 하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뭐랄까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물론 뭐 극단적인 케이스도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케이스를 드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한 프레임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경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틀을 깬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이 프레임 브레이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프레임 브레이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냥 아이를 하나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봐주는 거예요. 다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림 못 그렸죠? 이거 사람입니다. 애라고 칠게요. 네네. 너무 좀 리버럴하게 그렸나요? 너무 못 그렸죠?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한 사람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긴 한데, 내 딸이긴 한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의 책임 하에 성장하고, 커가고 있는 거긴 한데, 이 아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틀을 깨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를 아버님들이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아버지로서 역할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오셔서 뭐 필요한 물품을 대주시고 뭐 가끔 좋은 데 여행을 가시고 뭐 그런 건데 사실 애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원하기도 하지만은 애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 원하는 거는 사랑의 표현이고 인정이고 뭐 적어보도록 할까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표현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특히 아들한테는 인정해주는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지, 신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좋은 말들, 뭐 관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건 예민하긴 하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요 네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아들아, 난 널 사랑한다. 아들아, 넌 진짜 잘할 거다. 아들아, 난 널 정말 지지해. 아들아, 난 널 완전히 믿어. 라는 말씀을 과연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안 하세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부모님께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언어들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제 공감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프레임 브레이킹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 브레이킹이라고 표현했을 때, 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긴 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요, 사실은 그때부터 어떤 걸 인정하셔야 되냐면은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이 아이의 성격과 적성 그리고
뭐 성향,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성격과 성향은 약간 다른 부분이죠.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이 아이의 비전, 꿈, 이런 것들이겠죠. 방향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속에 단지 성적이 하나 있는 것일 뿐이에요. 동시에 스터디라는 것,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스펠링이 맞나요? 이거 아닌가? 네, 이건 것 같습니다. 네, 공부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테크닉이라는 거죠.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먼저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술, 그러니까 공부가 하나의 기술이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단지 문제를 잘 맞추는, 또 내가 외웠던 문항들을, 내가 외웠던 지식들을 그 하나의 페이퍼 안에서 잘 맞춰 쓰는 게 그냥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한 번 더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공부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넓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 중에 정말 작은 거 하나가 성적에 포함돼요. 정말 작은 거 하나가. 공부의 가장 기본은요 대화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음, 견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뭐 포함되긴 하겠지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화 감상이라거나 뭐 독서, 뭐 어떤 그런 뭐 여행,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요 세 가지로만 압축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의 이제 성적이 그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다 보니까 나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뭐 이번에 기말고사가 몇 점, 뭐 중간고사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들부터 이제 깨셔야 돼요. 내 아이를 단지 그 지표 몇 개의 숫자로 내 아이를 정의할 수 없어. 라는 정말 과감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부터 제가 나중에 계속 이제 올릴 동영상에 대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동영상은요, 절대로 아이의 성적을 올리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고 이 아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유하는 부분이지, 성적을 단기간 어떻게 올릴까요? 라는 거를 물어보신다면 전 답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알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데 가서 뭐 잘 나간다 하더라도 잘난 케이스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물론 뭐 그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로 성공하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고 자기 어떤 그런 분명한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에 관해서 분명히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지, 단지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점수가 높으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한 공감과 어떤 그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기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이 충분하게 잡혀진 아이는요,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준비를 합니다. 이게 사실 공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가, 나는 뭐 IoT 쪽 전문가가 될래, 뭐 IoT 쪽 뭐 프로페셔널이 뭐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어떤 그런 학교를 또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직장의 이야기겠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가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IT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뭐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밑그림인데, 사실 방향성조차도 알던 잡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누군가,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지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보면은, 선생님인 저보다 애들이 더 바빠서 제가 시간을 못 잡아요. 저는 되는데 애가 안 되는 거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무슨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과제 해야 되고, 뭐, 이번에 무슨 뭐 또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애들이 그 시간 때문에 더 뭐, 오히려 쫓기듯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지금 아웃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만, 사실 그 단순함을 갖추기는 부모님께서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려놓으시면은 아이들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그때부터 서칭합니다.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공부가 되는 겁니다. 뭐 미대든 뭐 의대든 법대든 방향성이 분명해지면은 그때는 달려야만 하는 거죠. 지가 스스로 알아서. 주변에 많진 않지만 뭐 엄친아라고 불리는 애들의 유형 중에 가장 공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서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이건 뭐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목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아이를 누가 탓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건강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거기까지만 뭐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면은 너무너무너무 뭐 좋은 케이스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이 아이는 내